여긴 왜 이렇게 멀리 있지?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27 이준영은 빗속을 뚫고 양평 청계마을의 외딴 묘지에 섰습니다. 형들은 강남 빌딩과 메디컬 센터를 나눠 가졌지만 그가 받은 건 잡초투성이 묘한 자리뿐이었죠. 차가운 묘비 앞, 빗방울이 스미자 돌 표면에서 낯선 무늬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무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매서운 빗줄기가 묘비를 난타했어요. 이준영은 그 앞에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검은 양복은 이미 흠뻑 젖어 그의 마른 몸에 무겁게 달라붙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갈라졌어요. 형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상속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가족 중 유일하게 그만이 이 차가운 비 속의 양평 외딴 공원 묘지에 홀로 남겨졌어요. 마치 지난 27년의 삶처럼. 그때 비가 갑자기 세차게 내리치더니 묘비 표면에서 희미한 무늬가 드러났어요. 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 무늬에 손을 뻗었어요. 삼성동 대형 로펌의 회의실 공기는 콘크리트처럼 무거웠어요. 이준영은 벽과 가장 가까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낡은 청바지와 빗물 자국이 남은 티셔츠는 다른 가족들의 화려한 명품 정장 사이에서 마치 잘못 놓인 퍼즐 조각 같았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이준영의 귀에는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들렸어요. 강남 63빌딩 지분 70%와 한남동 자택은 장남 이현우에게 상속됩니다. 큰형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현우 옆에 앉은 큰형수 최소영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것 같은 강도로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 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명품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청담동 메디컬 센터와 분당 아파트 3채는 차남 이재훈에게 상속됩니다. 둘째 형 재훈은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이준영은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훈의 아내 한지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그녀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어요. 최근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그들에게 이 상속은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어요. 이준영의 손바닥에 차가운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심장의 목구멍까지 치솟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신림동 반지하 원룸의석을 한 줄에 의지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심지어 사망 직전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찾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어요. 막내 이준영에게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준영은 숨을 멈췄어요. 귀에 피가 몰려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어요. 양평군 청계마을 공원묘지와 그 주변 부지를 상속합니다. 순간 웃음소리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어요. 큰형수 소영이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준영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우리 막내는. 그녀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독사처럼 가득했어요. 이준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질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어요. 어머니 김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돌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마치 이준영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27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잠깐만요. 이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이게 다인가요? 아버지가. 저에게는 정말 묘지만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불필요하게 위로 밀어올리며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추가 조항이 있네요. 이준영에게 상속된 묘지는 어떤 이유로도 10년간 매각할 수 없으며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방 안에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둘째 형 재훈이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회의실을 꽉 채웠어요. 아버지 유머 센스 진짜 최고네. 준영아, 이제 묘지 지키는 무덤직이 되는 거야? 좀비라도 잡을래? 재훈의 말에 모두가 더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준영의 귓속으로 송곳처럼 파고들었어요. 이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가슴속에서 27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어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난 가보겠습니다. 말을 끝내자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졌어요.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큰 형수의 독사 같은 목소리가 화살처럼 꽂혔어요. 에이, 삐지지 마. 어차피 넌 아버지 사업에 관심도 없잖아. 글이나 쓰고 싶다며? 묘지에서 영감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의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운 감정이 폭발하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두려웠어요. 회의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등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핏발이 선 눈, 백지처럼 창백한 얼굴, 피가 맺힌 입술. 27년 동안 이어진 차별과 소외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어요. 왜 나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가락에서 통증이 번쩍였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도 그의 마음처럼 검고 무거웠어요. 이준영은 우산을 펴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비조차 아끼고 싶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잡초와 망자들만이 가득한 묘지가 전부였으니까요. 비에 젖은 어깨가 무겁게 쳐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가슴이었어요. 3일 후 이준영은 다시 양평 공원 묘지를 찾았어요. 흐린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그의 마음을 아는 듯 했어요. 그의 손에는 녹슨 가위와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묘지를 관리해야 했어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준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비에 젖은 모자를 쓴 나이 지긋한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깊은 주름이 패인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노인이었어요. 저 이준영입니다. 이강철 회장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노인의 눈이 달걀처럼 커졌어요. 그가 이준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 그 막내 아들? 회장님이 늘 얘기하셨어요. 내 막내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준영의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전 최만호라고 합니다. 이 묘지를 20년 넘게 관리했어요. 회장님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었죠.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준영의 온 신경이 최만호의 말에 집중되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이 묘지를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1년에 몇 번,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꼭 오셨거든요.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죠. 비 오는 날? 이준영의 머릿속에 의문이 번개처럼 번쩍였어요. 아버지가 왜 하필 비 오는 날 묘지를 찾았을까? 그의 손가락 끝이 따끔거렸어요. 최만호는 이준영을 따라 묘비 앞에 섰어요. 비가 묘비를 적시자 다시 그 이상한 무늬가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이건 이준영이 숨을 멈추고 몸을 숙여 자세히 보았어요. 심장이 귀를 때릴 정도로 크게 뛰었어요. 묘비 표면에 마치 유령처럼 지도가 나타났어요. 특수 잉크로 그려진 듯 했어요. 비에 젖으면서만 보이는 비밀 지도였어요. 그리고 지도 한 구석에는 작은
X 표시가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삼성동 지도네요. 이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최만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항상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셨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이. 이준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떨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묘비 주변을 살폈어요. 직감이 그에게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속삭였어요. 이것 봐요. 최만호가 묘비 뒤쪽의 작은 틈을 가리켰어요. 묘비 뒤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좁은 틈 사이로 금속 물체가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이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작은 금고 열쇠였어요. 열쇠에는 숫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PB 7209. PB? 이준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프라이빗 뱅킹의 약자 아닐까요? 최만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이준영의 눈과 마주쳤어요. 순간 이준영의 눈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온몸의 피가 빠르게 순환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X 표시된 삼성동 지도, PB 열쇠.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그 감촉이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남기신 것 같군요. 최만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이준영은 열쇠를 꽉 쥐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나타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찾아야겠죠. 최만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다고. 그리고 내 막내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고. 이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빗물과 섞여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믿었다니, 아버지가 그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니 고맙습니다. 이준영은 최만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준영은 떨리는 다리로 삼성동 PB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그는 지도와 열쇠의 의미를 파헤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마침내 X 표시가 삼성동의 고급 프라이빗 뱅킹센터 위치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큰형 현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27년간 생일조차 축하해준 적 없던 형이었어요. 준영아, 잘 지내? 현우의 목소리는 어색할 정도로 친근했어요. 네, 형. 이준영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묘지, 형이 대신 관리해줄까? 네가 바쁠 것 같아서. 요즘 글도 쓰고 그렇잖아. 이준영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형이 어떻게 자신이 글을 쓰는 걸 알았을까?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둘째 형 재훈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묘지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어때? 내가 비용 낼게.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지난 27년간 그에게 관심 한번 보이지 않던 형들이 갑자기 묘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길했어요. 더구나 어제 저녁 묘지를 방문했을 때는 누군가 이미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부지런히 파헤쳐진 땅, 묘비 주변을 샅샅이 조사한 듯한 발자국 자국들. 이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어요. 형들이 무언가를 알아챈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심호흡을 하고 PB센터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그를 맞이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자신감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리셉션에서 우아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그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이준영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미묘한 경멸이 느껴졌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이준영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열쇠로 금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열쇠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녀의 표정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아, 이강철 회장님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영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직원의 반응이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암시했어요. 얼마 후 그녀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의 태도는 한순간에 이준영을 향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준영 님이시죠? PB 담당 팀장 박지원입니다. 회장님의 금고는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이준영은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요동쳤어요. 보안문을 지나 금고실로 들어서자 이준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바닥에서는 진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입니다. 7209번 금고. 박지원이 안내한 금고 앞에서 이준영은 열쇠를 꽂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열쇠를 금고 구멍에 맞추지 못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열쇠가 돌아갔고 금고 문이 무거운 숨을 내쉬듯 천천히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봉투 하나와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이준영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봉투 끝에 닿자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여성의 웃는 얼굴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정민과 준영, 1998년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정민? 그의 어머니 이름은 김명자였어요. 사진 속 여인은 그가 평생 어머니라 불러온 차가운 표정의 김명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금고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 아들 준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마침내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늘도 네 편이구나.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누나 정민의 아들이다. 이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글자가 물에 번진 것처럼 흐려졌어요.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서서히 미끄러져 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혀 헐떡거렸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누나는 교통사고로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너는 겨우 1달 된 아기였다. 너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 나는 너를 지키기로 맹세했다. 아버지는 누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내게 너를 키우라고 했다. 명자는 내 부탁으로 너를 받아들였지만 진심으로 너를 아들로 대하지는 못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이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7년간의 소외감, 차별, 냉대,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이강철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던 것이에요. 진짜 어머니는 사진 속에 밝게 웃는 여인 이정민이었어요. 갑자기 금고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자 큰형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어요. 역시 네가 여기 올 줄 알았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번갈아 교차했어요. 형? 이준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전히 그의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편지, 보여줘. 현우가 명령하듯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떨렸어요. 이준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강하게 서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한 편지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난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이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혼란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네가 우리 집의 진짜 후계자라고. 이준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 금고에 있는 상자. 열어봤어? 현우의 시선이 금고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이준영은 뒤돌아 금고 안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의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의 비밀을 간직한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천천히,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USB 하나와 공중된 서류가 있었어요. 이준영의 손이 멈칫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준영의 손이 떨려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류의 제목은 굵은 글씨로 이정민 기억재단 설립 인가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단 이사장으로 이준영의 이름이 금색 잉크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준영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머릿속이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어요. 계속 읽어봐.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어요. 이준영은 다시 편지로 눈을 돌렸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려 글자가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준영아, 네 어머니 정민은 내 가장 소중한 누나였다. 강인하고 따뜻하고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사람. 그녀는 열정적인 교통안전 활동가였고 그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내가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면서도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재산을 남기고 싶었다. 그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다. 내 재산의 70%인 700억 원을 이정민 기억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너를 이사장으로 지정했다. 재단의 목적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과 교통안전 캠페인이다. 네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이준영의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숨이 막혀 헐떡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가슴 속에서는 슬픔, 분노, 감사함, 후회, 사랑이 모두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를 압도했어요. 네가 이 편지를 읽는 날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고 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니, 내 조카이자 아들아. 이강철. 이준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격렬하게 떨렸어요. 27년간 몰랐던 진실, 자신의 정체, 아버지, 아니 삼촌의 진짜 의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를 압도했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가 우리 진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네가 재단을 맡게 될 거라는 것. 이준영은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 차갑고 무심하기만 했던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왜 나를 27년 동안? 이준영의 목소리가 격정으로 갈라졌어요.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미안해. 현우의 한마디는 폭탄처럼 금고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 특히 나는 네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질투났어.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이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감정이 너무 복잡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화가 나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를 압도했어요. 아버지는 네가 묘지를 통해 진실을 찾아내길 바라셨어. 그래서 비 오는 날에만 보이는 지도를 만드셨지. 그건 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날이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준영의 마음속에 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인, 그의 진짜 어머니, 이정민. 그럼 김명자 어머니는?
이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어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너를 키웠지만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어. 그녀는 아버지가 누나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느껴왔던 거리감,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무관심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김명자의 상처이자 질투였던 것이에요. USB에는 뭐가 있어? 이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어머니의 영상이래.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현우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이준영은 천천히 USB를 꽉 쥐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니, 삼촌이 자신에게 왜 묘지를 남겼는지, 그곳에는 그의 진짜 정체성, 그의 뿌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묘지 주변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 형이었어. 이준영이 갑자기 떠오른 의문을 물었어요. 현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야, 그건 재훈이 보낸 사람들이었을 거야. 재훈이 아버지의 유언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특히 그 재단 이야기가 새나간 후로 이준영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재단 이야기가 새나갔다고? 그래. 현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훈은 아내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거의 파산 직전이고, 그들은 이 700억이 절실해. 목숨처럼 필요해. 이준영의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맡게 될 재단과 그 엄청난 책임감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머릿속에서 둘째 형 재훈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영아, 이제 묘지 지키는 무덤직이 되는 거야? 그들이 이 재단을 막으려고 할까? 이준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네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은 재훈은 많이 변했어. 그의 아내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이준영은 금고원의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편지, 사진, USB, 재단 서류, 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것들. 그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의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강한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 같은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함께하자.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현우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어요. 이제 우리는 네 편이야. 이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이준영의 신림동 원룸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형 현우, 둘째 형 재훈, 형수들, 그리고 어머니 김명자까지. 처음으로 이 작은 공간에 가족 전체가 모인 것이에요. 낡은 테이블 위에는 이정민 기억재단의 설립 서류와 USB가 놓여 있었어요. 이준영은 지난 한 달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을 여기 모신 이유는 아버지, 아니, 삼촌의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준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재훈과 그의 아내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 더욱 야위어 있었어요. 재정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강철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 조카라는 사실, 그리고 700억 원의 재단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현우 형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준영은 각 가족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재훈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네 결정은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강제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했어요. 이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어요.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아버, 삼촌의 뜻대로.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빚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올라갔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이준영에게 꽂혔어요. 그의 결정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권위가 느껴졌어요. 들어주세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아버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빚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이준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역력했어요.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재훈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불신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재단의 운영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요. 현우 형은 법률 자문을, 재훈 형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맡아주세요. 아버지, 삼촌의 회사는 교통안전 시설 건설을 담당하고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평생 이준영을 무시하고 조롱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영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이 목이 메어 말했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지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부끄러움과 후회가 스며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형편없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27년간의 응어리가 물처럼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상쾌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현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이준영은 마지막으로 김명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희미한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어머니. 이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김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난 네 어머니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김명자에게 향했어요. 이준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녀는 자신을 거부하는 것일까? 하지만 김명자가 계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처음 보는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그래야 했는데,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김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강철 같은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날 용서해 주겠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27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이준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김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이준영의 목소리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준영은 테이블 위에 USB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제 어머니를 만날 시간입니다. 노트북을 통해 재생된 영상에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안녕 준영아, 엄마야. 네가 이 영상을 볼 때는 엄마가 없겠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가 보지 못한 네 모든 순간에도 엄마의 심장은 네 심장 속에서 함께 뛰고 있을 거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처음 보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꿈은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야.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준영은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제야 찾은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의 존재 이유.